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NN 심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은진입니다. 네, 오늘, 어머, 이거 그대로 왔네. 그 세부목차 이것들은 좀 무시를 해주시고,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배웠던 CNN 모델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모델은 이렇게 레스넷과 구글넷,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르넷은 CNN의 가장 초창기 모델로 손글씨 이미지, 이 흑백 이미지들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합성국 계층과 서브샘플링 계층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완전 연결 계층, FC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흑백 이미지에서 학습된 7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이 딥러닝의 열풍을 부르기 시작한 그 딱 시작 부분에 있는 모델이고요. 합성국 계층과 풀린 계층을 거듭하고 마지막에 완전 연결 계층을 거칩니다. 네, 각 계층에는 이 정도의 필터가 있고 GPU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거고 깊게 할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들 배우신 거라. VGG도 되게 깊고 단순한 네트워크로 더 이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었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목표는 그냥 성능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조가 돼 있고 기울기 소실, 밴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깊게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딥러닝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늘리는 건데요. 네트워크의 크기라는 것이 이제 깊게 쌓느냐 아니면은 넓게 쌓느냐. 그러니까 위아래로 큰지 양옆으로 큰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깊게 쌓는다, 뎁스를 쌓는 거는 레이어 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 깊게 쌓으면 학습 오류가 이게 한 레이어마다 생기는데 그게 차근차근 모여서 엄청나게 쌓여서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쌓는데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 게 레스넷이고요. 넓게 쌓는 거는 이 한 레이어의 채널 수를 증가시켜서 한 레이어가 이렇게 커져요. 일정 수준 이상 네트워크 크기를 늘리면 이 친구도 매개 변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적합에 취약하고 오히려 여기서도 성능이 저하되는데요. 이렇게 넓게 쌓으면서 좀 성능을 높여보자 하는 게 구글넷이고 구글넷은 넓게뿐만 아니라 깊게 그 전보다 깊게 쌓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레즈넷입니다. 이런 논문인데요. 레즈넷은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레지듀얼 하면 잔차가 다들 생각이 나시죠? 이 잔차, 잔여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레지듀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깊은 심경망을 학습할 때 문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여기 이 부분 누르시면은 제가 정리한 노션 뜰 건데 이게 좀 제가 보려고 쓴 거라서 말투가 예쁘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VGG보다 이게 8배 깊은 152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더 8배 깊은데도 더 적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57%의 에러율을 가지고 있고 이 2015년에 이미지넷 데이터 대회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모델이었습니다. 네,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내려면 이제 깊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그냥 무작정 한 몇 천 개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기울기 소실 혹은 폭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내부 공별량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 층에서 입력값 분포가 달라지잖아요. 매 레이어에서 얘가 거치고 나면은 아예 다른 결과 아웃풋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 층에서 입력값을 받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나 폭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문제를 초기화 방식을 바꾸거나 중간 정규화 레이어를 추가하는 걸로 대부분 해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초기화 방식은 렐로에서는 H 초기화 그리고 그 다른 활성화 함수에서는 엑세비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기화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고 배치 정규화 같은 걸로 이제 초기화 방식에 의존하지 않게 조금 더 바꾸는 그런 걸로 해결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이니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기울기 소실이나 폭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적합에는 해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과적합이라고 하면은 훈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와야 그게 과적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특화된 모델인 거니까 그게 과적합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많이 쌓았을 때는 이게 왼쪽에 이게 훈련 데이터고 오른쪽에 이게 테스트 데이터거든요. 근데 둘 모두에서 많이 쌓았을 때 에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과적합은 아닌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등함수 레이어로 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어를 항등함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넣었을 때랑 나왔을 때랑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생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등함수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아봤더니 이거 각 레이어가 넣고 나오는 게 같으니까 전혀 그런 다른 게 없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쌓아보면은 뭐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적합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적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즈넷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 딥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이 자녀 학습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레이어에서 목표 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 기존에는 hx라고 해서 이 x 값을 넣으면은 그거를 넣은 만큼의 이 fx 플러스 x, 이 hx를 아웃풋으로 내는 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근데 이제는 이 hx 말고 fx만큼만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이 함수에 넣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킵 커넥션입니다. 이게 이런 레이어를 몇 개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x가 매번 중간에 더해졌다가 다시 빼졌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는 그냥 따로 이렇게 쑥 넘겨주자라는 얘긴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녀 학습입니다. 이거는 비선형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은 어쨌든 오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에 넣는 값이 일단 엄청 필요하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끼지 않아야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내에는 최대한 필요한 값만 넣어서 X는 어차피 그대로 나올 친구니까 굳이 학습에는 X를 넣은 fx 자체는 필요한데 X는 이해가 되시나요? fx는 필요한데 x는 필요가 없으니까 x는 따로 빼서 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냐? 아까 항등함수 레이어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등함수면 넣는 값이랑 나오는 값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레이어를 거치면서 뭐가 바뀌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hx가 x라고 하면은 fx는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습하는 양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x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계속 쌓았을 때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했었던 항등함수면 넣을 때랑 나올 때랑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몇 천 개를 쌓아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이 자녀학습이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킵 커넥션입니다. 이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어예요. 근데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여기서는 지금 두 개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두 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스킵 커넥션을 어떻게 하는 친구냐면 X가 원래 그 아까 봤었던 사진으로 생각을 해보면 X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풋은 또 빼고 걔가 또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같이 묶인 애들이 같은 블럭이니까 이거 하나를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같은 애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숭 보내주자. 네, 토끼굴 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나간다.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선형 변환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레이어에서 그 오메가 시그마 값 있잖아요. 시그마를 막 곱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소별 덮셈은 어차피 이게 컴퓨터가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더해진다. x랑 fx가 더해져서 y가 된다. x를 넣으면 fx는 학습을 하고 x는 따로 빠져서 fx랑 x랑 더해서 y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 방식이 실성이 아니고 실선입니다. 제가 실성했나 보네요. 이게 실선이랑 점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위에 보시면 128하고 나누기 2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 레이어의 입출력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원래 컴퓨터는 그런 거 바보 같아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입출력이 같을 때는 그냥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기본 숏컷, 기본 스킵 커넥션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입출력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입력 부분을 출력 말고 입력 부분을 선형으로 변환을 해서 그 차원을 억지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형으로 변환하는 이 부분을 선형 투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선형대수 그런 데서 배웠던 그 투영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쭉 출력인데요.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VGG와 비교를 한 겁니다. 훨씬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풀링 같은 것도 있는데요. 풀링을 이용해서 피처맵의 사이즈를 이제 절반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였으면은 채널 크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두 배로 늘려서 레이어당 해야 되는 연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넷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제 레이어가 50개가 넘어가면은 원 바이 원 연산을 해가지고 연산량을 줄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원 바이 원 하면은 훅 줄어들잖아요. 피처의 사이즈가. 그런 방식을 또 쓴다.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구글넷이 조금 더 잘 써요. 그리고 보틀넥 아키텍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원 바이 원과 쓰리 바이 쓰리를 조합해서 연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델을 더 많이 깊게 쌓아도 딱 이 구조를 이용을 하면 연산량이 줄어듭니다. 먼저 원 바이 원으로 채널 수를 훅 줄인 다음에 특징 추출을 이제 쓰리 바이 쓰리로 특징을 추출하고 원래 크기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만한 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훅 줄여서 계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넷입니다. 구글넷은 구글이라는 팀에서 만든 르넷의 변형 버전인데요. 이게 인셉션 버전 1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좀 인셉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그런 논문이라서 그런데요. 인셉션이 제가 이번에 이걸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영화 인셉션 다들 보셨어요? 그걸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만든 모델이 이거래요. 제가 인셉션을 안 봐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넓은 신경망 그리고 동시에 깊은 신경망을 학습할 때의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울기 뭐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든 모델입니다. VGG는 19개의 레이어, 알렉스넷은 8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22개의 레이어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뭐더라? 레즈넷은 156개의 레이어였죠. 그거보다 깊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깊은 신경망이에요. 그리고 알렉스넷은 6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두 배는 작은 500만 개의 파라미터로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에서 아주 의의가 있습니다. 에러율은 6.7%가 나왔고요.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2014년에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같은 연도에 그 2등이 지난주에 배웠던 VGG거든요. 아, 지난주는 아닌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VGG인데 사실 그거보다 얘가 성능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제로 이 모델보다 VGG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했던 것 같아요. CNN에서 기존의 접근법은 이제 연속적인 여러 개의 합성곡 레이어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 이상의 완전 연결 FC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여기 이 인셉션이라는 친구가 이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모델인데요. 이 인셉션이 굉장히 구글넷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기준 접근법과 최근 경향을 같이 봤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깊게 넓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방법을 최대한 깊게 넓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과적합이나 기울기 소실 같은 문제를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 인셉션이란 게 나타났고 이거를 이제 모델이나 논문을 만들 때 이제부터 고려해야 되는 게 모바일 상황이나 인베디드 상황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산이 엄청 많으면 이런 데서 못 돌아가니까 연산 효율성 파라미터를 얼마나 잘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되게 길죠. 그리고 뭐가 또 많아요. 여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 볼게요. 여기 구글넷에서 사용했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인셉션 모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신경망 내의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펄스 커넥션이라는 거는 이 희귀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불필요한 연결을 최소화함으로써 뭐 연산량도 줄이고 이럼으로써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좀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uxiliary classifier라고 해서 이 보조 분류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 중간에 보조 분류기를 두어서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베리지 풀링. 그러니까 매번 마지막 단계에 각 피처 맵에 있는 평균 값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최대한 줄이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인셉션입니다. 그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인셉션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그 피처 맵이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원 바이 원 컨버전, 쓰리 바이 원, 파이브 바이 파이브 하고 그리고 이거 맥스플린까지 하고 각각 네 개로 나뉘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필처 콘캣을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는 이게 인셉션의 구성 방식이었는데요. 여기 구글넷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추가적으로 한 개 하나씩 이제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추가를 해가지고 얘가 차원 축소를 해주면서 채널 감소 역할을 하니까 이게 큰 필터 연산에서 이후에 이게 이 레이어가 하나만 있으면 몰라도 엄청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뉴런의 연결 구조에는 댄스 구조와 스펄스 커넥션 구조가 있습니다. 댄스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쓰는 기본적인 연결 구조입니다. 이 모든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이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는 거고,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펄스 커넥션은 해빈이 아니라 해비안이신데요. 해비안이라는 분이 서로 강하게 상관된 뉴런끼리만 연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뉴런이 모든 뉴런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일부 뉴런, 그러니까 가까운 뉴런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관련도가 높은 뉴런이랑만 연결되면은 연결량이 줄어드니까 연산량도 줄어들 거고 파라미터도 좀 적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상은 이게 더 좋아야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돌려보니까 이게 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 구조를 다들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넷에서는 댄스를 그냥 사용은 하되 최대한 이 스펄스 커넥션 구조의 효과를 우리가 원하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한 방법입니다. 댄스 구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스펄스는 중요한 거, 연관된 거, 상관관계가 높은 것만 연결합니다. 근데 구글넷은 각 필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원바이원 필터는 여기 동그란 구 모양을 잘 가져가고 얘는 뭐 모서리를 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자가 이제 그거를 뽑아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합쳐요. 그러니까 얘가 다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스펄스 커넥션 구조를 조금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게 구글넷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똥 끊기는 요게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요게 뭔가 하고 보면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보조 분류기인데요. 깊은 네트워크의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중간 피처맵에서 그냥 중간에 추가적인 소실, 그러니까 로스를 따로 계산을 해서 역전파가 그 따로 계산해서 역전파가 잘 되게 돕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따로 여기 보조 분류기를 놔서 계산을 하면 역전파가 잘 되는가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다음 스터디까지 찾아오시는 게 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논문 리뷰하라고 하면은 안 해오실 것 같아서 요 정도는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관련된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사실 원래 네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고 얘만 그냥 따로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어버리지 풀링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피처에서 글로벌 어베리지 풀링을 한다. 이게 각 특징 맵 전체 평균값을 구해서 이걸 그냥 딱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7 x 7 크기의 피처맵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숫자 하나, 단 한 개의 숫자로 만들고 그러면 각 채널마다 한 개의 값만 남기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그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 수도 아주 줄어들고 과적값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